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천호선입니다. 정의당이 창당한 지 이제 햇수로 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지금쯤 해서 지난 과정을 한번 돌이켜보고 또 앞으로 정의당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점검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어떤 일관된 방향을 가지고 해왔느냐, 나중에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만 현대적 진보정당 만들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진보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정당다운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의식에 영감을 주신 분이 지금 제가 오늘 함께 대담을 나누려고 하는 후마니타스의 박상원 대표입니다. 일단 여기 쭉 소개가 나가겠지만 쭉 나갈 게 있나요? 간단하게 적어도 어떤 부분을 주로 연구하고 고민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시죠. 일단 인사를 하시고.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박상훈이라고 하고요. 정치학을 전공했는데 그 세부 전공은 그 비교 정치학이라고 불리는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당 정치를 주로 다뤘고 우리나라 지역 선거 관련된 이 뭐 정당 간의 경쟁으로 박사 논문을 하고 그 이후에는 민주주의와 정당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논평하고 글 쓰는 걸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어디 인터뷰를 하든 토론회를 나가든 때로는 길거리에서 정당 연설을 할 때마저도 민주주의는 서민을 위한 것이고 강한 정당만이 서민의 삶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당을 당답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정치개혁이자 민주개혁이다, 이런 점도 강조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영감을 박상훈 대표께서 주셨습니다. 저도 정당 활동을 꽤 오래 해왔고 정당의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도 정당이 무엇인지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과연 정당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강한 정당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민주주의에서 정당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진보정당이 있는 정당 정치가 되어야 왜 사회가 더 자유롭고 평등하고 평화로운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의당이, 이게 중요합니다, 민주적으로 강한 정당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저는 이제 질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 박상훈 대표님이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실 거고요. 세 번째 시간은 제가 거꾸로 질문을 받는, 우선 너희들 똑바로 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제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민주주의에서 정당은 왜 중요한가? 왜 정당이 중요하고 정당이 튼튼해야 민주주의 발전에서 유익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연 때마다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 깨어있는 시민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실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도 할 수 있고 시민운동도 할 수 있을 텐데 왜 특별히 정당이 중요한지 얘기를 시작해보죠. 먼저는 정당은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중심적인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민주주의와 민주주의가 아닌 것을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존의 정부를 운영하거나 체제를 운영했던 사람들이 계속 집권하게 되는 것은 그건 권위주의나 독재라고 부르고, 기존의 권력을 갖지 못했거나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도 그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정당으로 조직해서 정부가 될 수 있는 것,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정의할 때 오늘의 여당이 내일은 야당이 될 수 있는 체제, 또는 오늘의 야당이 내일에는 여당이 될 수 있는 체제를 그래서 이름 붙이는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기준으로 말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민주주의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평등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민주주의를 한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불평등하고 또 국가관료제라고 하는 위계적인 권력기구가 사회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정치의 방법을 통해서 국가가 가진 권력 구조나 사회 속에 있는 경제 권력의 불평등성이 적절하게 견제되고 균형을 맞춰야만
그 사회의 가난한 보통 사람들도 평등하고 자유로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난한 보통 사람들의 권리와 요구를 조직하는 것 이게 곧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잘한다는 얘기는 야당이 강하다는 뜻이고 야당도 집권당이 돼서 좋은 정책을 해볼 기회를 널리 갖는 것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도 다양한 시민단체에 참여할 수도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역시 시민 참여의 핵심은 그 사회를 운영해 보는데 참여하는 것, 그 사회를 운영해 본다라는 것 결국은 정당의 한 소속 구성원이 돼서 그 정당이 펼치는 공공정책의 어떤 비전을 실현하는 데 일조하는 것, 그게 시민으로서 가장 강력한 정치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 입장에서라도 좋은 정당에 대해서 기대도 갖고 격려도 하고 비판도 하고 스스로가 당원이 돼보는 경험이 저는 아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요약하면 이런 것이겠죠. 민주주의가 없는 사회에서는 강자의 독선과 횡포를 막을 방법이 없고요. 그것을 막자는 게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서민의 입장을 반영하고 대변하고 관철시키기 가장 좋은 조직이 바로 정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그 정당이 서로 바뀔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어야 민주주의지 한 정당이 오랫동안 집권하는 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뭐 그것이 진짜 민주주의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정당의 관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규정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당은요 사회운동의 뿌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당원들이 그러신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당원들이 80년대, 90년대 여러 가지 사회운동을 하고 그 사회운동의 연장에서 당을 만들고 이러저러한 경로로 여기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역시 시민운동과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좀 더 구체적인 정당에 참여하는 것과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운동과 사회운동은 그 사회에 소외되어 있던 요구를 조직하고 표출하고 압력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 체제 그게 이제 사회운동이나 시민운동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것도 시민됨의 역할 중에 크지만 그러나 이 시민운동이나 사회운동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 집권하는 것, 그것은 시민운동이나 사회운동의 역할이 아니라 정당이 할 수 있는 최고 잘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권위주의 때도 참여의 방법으로 반대를 말하고 항의하고 주장을 할 수는 있었지만 권위주의는 집권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그 전에 목소리가 없고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던 계층들도 집권의 기회를 가져서 그 사회의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성을 교정할 기회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에서라면 다른 형태의 운동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돼보는 경험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민도 민주주의라면 통치자가 될 수 있는 이 경험을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촛불이 있었지 않습니까? 촛불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는데 실질적인 성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촛불의 과정에서 오히려 그 뒤에 당시 이제 진보신당의 입당 러시가 한번 일어났었죠. 작년 저희 정의당도 올 작년 상반기에 세월호 때문에 국민들의 공분들이 막 일어났는데 세월호 이후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정당이 대처하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면서 새롭게 입당한 저희 당에 입당한 분이 3,000명이 넘는 그런 큰 변화. 이게 어쩌면 시민운동,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의 한계를 궁극적으로 정당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깨달음의 과정 같은 것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중요한 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선거에서 이겨야 하고 정당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직이다.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하는 의미 좀 더 깊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주권자로서 시민들의 요구를 위임받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아주 가장 정당성이 높은 절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촛불을 통해서도 시민들의 요구를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 표현을 통해서 정부 권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것에 바탕을 둬서 그 에너지를 어떻게든 잘 조직해서 다음번 선거에서는 정부를 교체하는 게 아마도 당시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진정한 저는 요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 정당들이 그 요구를
충실하게 실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아마도 진보 정당들에게 큰 기대를 걸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 선거를 통해서 정당들이 집권하는 것, 그것도 기존 정당이 아니라 다른 정당도 집권의 기회를 갖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그전에는 대표되지 않았던 사회 집단들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정치학자들은 그래서 선거를 민주적 계급투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투표하는 행동을 종이장돌이라고 표현합니다. 과거에는 진짜 돌을 던졌다면 민주주의에서는 같이 던졌잖아요. 종이를 통해서 그걸 표현하는. 그 종이장돌이라는 표현은 한때 좀 유행도 했었어요. 그리고 또 민주적 계급투쟁 이런 표현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지만, 뭐 계급이 어떻게 변화하고 바뀌어 왔냐는 문제를 떠나서 앞에서 민주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대한 실망, 정치보다 정당 자체를 무슨 범죄 집단화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사실 그런 분위기에 정치인 스스로가 편승하기도 합니다. 저는 시민 참여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정당이 시민의 참여를 높일 것인가까지는 좋은데, 정당을 그저 일반적인 당원이 아닌 시민 참여로 대체하려는 움직임, 이래서 새로운 유형의 정당이 필요하다, 뭐 이런 문제의식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 자체를 죄악시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그런 여론, 뭐 대한민국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어느 사회든 민주주의를 다 좋아하지는 않는데, 적어도 2차 대전 이후에는 민주주의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하나의 합의된 규범처럼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내심 싫어하는 사람들도 민주주의를 싫다고 또는 그걸 공격할 수는 없게 됐는데, 대신 그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민주주의의 중심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는 정당을 공격하고, 정당에서 활동을 하는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야유함으로써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시민적 권능을 힘을 빼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설적인 비판하고 달리, 정당 자체가 제 기능을 못하게 해서 그 사회의 어떤 이 중하층의 요구가 더 많이 표현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정당을 공격하고 싫어하는 건, 그거는 저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애초 맨 처음에 정당이 등장할 때부터 정당은 이 가난한 대중들의 이 기구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말이 정치적인 의미로 처음 쓰인 거는 17세기인데, 그 이후에 정당이라는 걸 통해서 그 전에는 전혀 정치 근처에도 오지 못했던, 못 배우고 가난했던 사람들이 조직됐을 때, 그 사회의 뭐 귀족이라든지 상층 계급들은, 아니 왜 뭐 전체 이익을 대표해야지 왜 가난한 무지랭이들을 조직해가지고 그들의 어떤 파당적인 이익을 말하느냐, 그러면서 정당을 비난했는데, 그때 이후로 늘 정당은 그 사회의 주류 집단에게는 늘 비난과 야유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을 부정적으로 보는 데는 전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정당이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비판으로 표현한 건, 전 그거는 긍정적인 의미의 정당 비판이라고 보지만, 정당 자체의 힘을 비합리적으로 공격하고 야유함으로써 그걸 역할을 못하게 하는 이 논리나, 또는 그것의 여러 변형된 논리로서 이제 정당은 끝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논리는,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서민적 권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이데올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당 유형론까지, 유형의 변화, 새로운 유형의 정당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민주주의에서 서민을 대변하려면 강한 정당이 필요하다. 그런데 강하다는 게 무슨 행동과 주장이 강경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강한 정당이 없다면 가난한 보통 사람들이 약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거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인데, 그렇다면 정말 강한 정당이란 건 무엇인가? 이런 말씀, 예를 들면 새누리당은 권력을 많이 가져서 강하기도 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지금은 정치가 인기가 없고 정치인들이 특권을 많이 누린다. 강하다는 게 혹시 그 특권을 많이 주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오해도 있을 것 같아요. 강한 정당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강한 정당을 말한다는 건 민주주의의 가치나 이념에 맞게 강하다라는 뜻일 겁니다. 그럼 민주주의의 가치나 이념에 맞게 강하다는 건 이 정당이 그 사회의 주권을 가진 구성원들로서 시민들을 위해서 기능함에 있어서 강하다라는 것, 그게 강하다라는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누리당 보고 강한 정당이라는 표현을 가끔 보는데 아마 그거는 그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권력 자원이 많다 이런 걸 말하거나 새누리당이 사회에 부과할 수 있는 힘이 강하다 이런 의미로 쓰인다고 보는데 그거는 민주적으로 강한 것은 아닙니다. 민주적으로 강하다 그러면 그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약하느냐, 그 집약한 것을 바탕을 두고 얼마나 정부 정책을 잘 운영해서 사회적으로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주느냐. 그리고 야당이라면 야당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부 여당의 어떤 이 정책 활동에 대해서 견제를 유능하게 하느냐. 또 정당이 강하다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당직자들이 보람을 가지고 당 생활을 하느냐.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정당에 참여함으로써 내 생활의 지킴도 되고 또 다른 동료 이 소속구 당원들하고의 어떤 대화나 어떤 공동의 삶도 더 인간다워지고 이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지고 평등해지느냐 이런 걸 누리는 정당을 강한 정당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은 강한 정당이 없다라고 말해야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약간 다른 건 제가 우리 박 대표님 강연록을 하나 보면서 우리나라 정당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는 국가 파생 정당이고 하나는 국가가 되려는 정당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그것에 어떤 공감을 하냐면 새정치연합 얘기를 하기 좀 미안하지만 그저 야당일 뿐이다. 공통의 어떤 정체성과 지향도 없고 한 팀이라는 개념도 없는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나라 또 정당은 자유당도 그렇고 공화당은 중앙정보부가 만든 정당이잖아요. 저 새누리당에 뿌리는 그걸 그렇게 두 개를 분류하신 이야기 좀 한번 귀 기울여 드려볼 필요가 있는데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정당론을 말하면 정당이 맨 처음에 형성됐던 시기에 어떤 특징이나 패턴이 잘 안 변한다는 걸 전제한 개념이 정당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정당의 기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당이 먼저 사회로부터 나오고 만들어지고 그 기초 위에서 국가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자유당이라고 하는 최초의 집권당을 되돌아보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듯이 먼저 정권이 쓰고 그 정권이 필요에 의해서 정당을 만든 거나 박정희 정권도 먼저 쿠데타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그리고 나서 필요에 의해서 공화당을 만들거나 하는 거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 이론에서 늘 말하는 사회로부터 나온 정당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파생된 마치 국가의 분견대 같은 정당이다라는 의미로 이제 우리나라 집권당의 기원은 그런 특성을 가졌다. 현재 새누리당도 역시 그런 특성들 그대로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야당은 어떤가요? 지금의 야당들은? 야당도 저희 진보정당 빼고. 야당의 기원을 뭐 어디로 보냐 여러 가지 둘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50년대 중반에 민주당이 야당의 기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야당의 기원은 그때부터는 집권당에 대해서 조금 견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민주당 옛날 구파 신파라고 하는 옛날 그 정치하는 요즘들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그 신파 구파라고 하는 거는 누가 대통령 후보가 돼서 국가 권력에 가까이 가느냐를 다퉜던 게 또 야당의 기원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야당 역시 사회로부터 어떤 특정한 정체성이나 가치를 지향하는 이 기원을 갖고 있기보다는 넓은 범위에서는 초기 일공화국을 정취했던 이 파워블록 또는 집권 엘리트의 한 구성원들 사이에서 우리도 집권의 기회를 갖겠다라고 하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초기 국가 권력에 참여했던 사람 내부의 이 갈등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특성이 지금도 우리나라 야당에는 이어져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이 얘기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남의 당 비판을 초점으로 하는 것을 오해받을까봐 다시 이제 이야기로 돌아오면 이제 그런 거죠. 강한 정당이라면서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지만 국가 파생 정당이라는 것도 국가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강한 것은 아닌가라는 이야기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마도 뭐 그 새누리당이 선거 때나 또는 여러 인사 문제나 또는 뭐 본인들의 리 후원하는 여러 뭐 사회 집단들에게 혜택을 주거나 하는 것에서는 아마 야당에 비해서 훨씬 더 이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거는 새누리당의 강해서가 아니라 사실 국가가 강해서입니다. 새누리당은 당이 강한 게 아니라 국가에 편승해서 국가가 갖고 있는 권력 자원을 활용하는 것, 그런 데서 새누리당의 어떤 뭔가 하여튼 야당보다는 좀 영향력이 있어 보일 뿐이지, 새누리당 자체가 사회적으로 강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제가 옛날에 그 자료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하나 가진데 국가가 있고 가운데 정치 사회가 있고 시민 사회가 있으면 지금 새누리당은 국가에 기반을 둔 정당이고 지금의 대부분의 야당은 그 국가에 가려는 정당, 이렇게 구별을 해서 진짜 시민 사회에 기반을 두지 못했다라는 문제 의식이신 것 같은데요. 사람들은 사회적 기반이 튼튼한 정당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정당이 강해진다는 것 자체에 대한 공포 때문이겠지만, 일단 그 사회적 기반이 튼튼하다는 건 내가 어느 정당의 지지자라는 것을 자연스럽고 자부심을 갖고 표현하는 시민들이 많냐 적냐가 저는 그것의 한 표현 형태라고 봅니다. 민주주의가 조금 우리보다 앞서게 발전하고 좀 안정된 나라들은 본인들의 정체성을 말할 때 사실 다 정당의 정체성을 말하는 게 합니다. 우리는 민주당 지지자 또는 이렇게 형용사처럼 앞에를 붙이듯이 말하지만, 아니 나는 그 데모크라시다 그러면 민주당원이라는 뜻이고, 리퍼블리칸이다, 나는 영 리퍼블리칸이다, 나는 영 데모크라시다, 나는 레이버라이시다, 나는 노동당원이다, 나는 그린이다, 이렇게 하듯이 자연스럽게 그게 돼줘야만 되는데, 우리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적극적 지지자로서 나는 민주당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당원이다, 나는 새누리당 당원이다라는 걸 저는 자연스럽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당은 사회적 기반이 없다. 근데 그 기반을 강하게 가지면 그럼 그렇게 해서 정당이 강해지면 그것도 좀 두려운 일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민주주의에서 이 정당이 가진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정당이 사회적으로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권력적이고 억압적인 속성이 줄고 공익에 좀 기여하는 좀 기능 집단적 속성이 아주 커집니다. 대중과 호흡하기 때문에. 예, 그런 맞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그리고 그 정당이 대중 속에 있기 때문에 대중으로부터 늘 견제받고 제어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당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지금 시민사회로부터 유리된 정당이기 때문에 정당이 진짜 특권과 개인 권력을 갖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일상의 생활 세계나 시민생활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공유되고 본인들도 참여할 수 있으면은 권력 집단으로서 기능하는 건 어려운 거죠. 정당이 강해된다는 것이 지금 조금 전에 국가 권력, 또 나아가서 경제 권력으로부터에 대해서도 강해된다, 이런 문제의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현대 민주주의는 처음에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진공 상태에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편에서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제 체제가 하나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대규모의 또 국가 관료제라고 하는 기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정당이 시민 권력의 조직자로서 이 거대 권력을 적절하게 견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정당이 강하다 하면 국가 권력으로부터나 경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움의 정도가 얼마나 크냐가 또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게 크다는 얘기는 결국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덜 혜택받는 사람, 경제 권력으로부터 덜 좀 불평등한 사람들, 우리가 보통 시민이나 민중이나 중하층의 어떤 서민이나 이렇게 부르는 요 세 개에 더 많이 복무하고 그들의 요구나 바램을 더 어떻게든 실현해 보려고 하는 것, 그게 정당의 민주적인 역할로서는 아주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야기를 조금 구체적인 것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항상 고민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것이 대의에 맞는가, 당리당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리당략이라는 표현이 있죠. 제가 사전도 찾아봤습니다.
사회적으로 쏙 좋은 어감의 말이 아니에요. 정당의 이익과 이를 위한 정치적 뭐 전략 이러면 되는데 다음 사전에 보니까 계략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리당략이라는 것이 아마 정당을 특히 언론이 공격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고 우리도 무슨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 당리당략이 아니라 대의이기 때문에 합니다라고 국민들에게 또 설명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항상 그 당리당략이 과연 부도덕한 것인가 고민스럽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결정을 할 때 정당이 추구하는 이익은 다른 조직들과 무엇이 다른지, 당리당략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옳은 것인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예. 민주주의를 잘한다는 것, 또 그걸 잘하기 위해서 정당 정치를 잘한다는 것은 그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또 언어가 저는 동반돼야 된다고 봅니다. 권위주의 때 우리가 아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는 정치인들은 늘 분열하고 당리당략이나 추구한다. 이런 얘기를 권위주의 집권 시기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 전체 이익을 실현해야지 왜 당리당략을 추구하느냐 이런 비판을 받게 되고 그런데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엄밀히 생각하면 정당은 당리당략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리당략을 문제 삼는다는 얘기는 사실 정당을 부정하는 말이나 유사합니다. 그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말이 저는 집단이기주의라는 말 같습니다.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처한 노동자들이 본인들의 요구를 좀 주장하기 위해서 집단적인 힘을 동원하려고 할 때 대개 우리나라 좀 보수적인 언론들은 바로 그렇게 그걸 얘기하죠. 집단 이기주의라고. 근데 집단은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집단인데 집단을 이기주의로 말하면 그건 집단의 역할을 못하게 된다는 거. 집단을 못 만든다는 얘기는 집단 이전의 사회 상태, 즉 강자들이 더 유익한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을 요구한 거나 별로 다르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당리당략이 그 사회의 공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과 병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당의 당리당략은 우리 사회의 공적 이익에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느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고 어느 집단의 요구가 그 요구가 정당하냐 안 하냐를 따져야 되는 것이지 그런 걸 요구를 집단적으로 하면 그게 사회를 어떻게 위험하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본인들의 무조건적인 이익만 추구하고 이렇게 말해버리는 건 그건 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를 잘하려면 거기에 맞는 언어를 구출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당리당략, 집단 이기주의, 또 갈등. 우리는 갈등이라는 걸 너무 부정적으로 말하는데 약자는 관심을 받고자 한다면 갈등을 일으켜야 됩니다. 중요한 건 갈등이 사회를 쪼개는 갈등이냐 아니면 그 전에 대표되지 않은 갈등이 등장해서 그게 사회적으로 잘 수용되고 정책을 통해서 대응되면 그거는 사회를 더 튼튼하게 통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도 중요한 정치 언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이해되면서 정당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당리당략, 집단 이런 걸 부정적으로 보는 좀 보수적인 어떤 정치 언어와 우리가 좀 슬기롭게 좀 앞으로 제가 어디서 얘기할 때 저희 당리당략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용기를 한번 가져볼까 고민을 해봅니다. 집단 이기주의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정당의 역할 중에 하나가 어떤 집단인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러나 그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보다 정의롭게 하느냐. 정당의 역할이 바로 그런 보통 우리가 연대라고 표현하는 것들일 수도 있고요. 공존이라고 더 넓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만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정당의 고유한 중요한 임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엔 당리당략을 추구하되 공익에 얼마나 부합하느냐가 평가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리당략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구체로 어떤 문제 같은데 부딪히냐면요. 정치학자들이 이제 정당은 정책 실현을 위해서 선거에 승리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도덕적으로 보이는데 거꾸로 승리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희 고민해요. 어떤 정책을 하나 놓고 이게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 또는 진보적인 것이냐 아니냐 이런 고민하다가 더 중요한 이게 표가 되느냐 마느냐 이게 때로는 충돌하기도 합니다. 진보 정치도 예외 아닙니다. 적어도 퇴보하는 것만 아니라면 책임은 못 져도 일단 표가 되면 하자.
사실 대표적인 게 금연 정책입니다. 금연, 그러니까 이번에 담배세 인상과 관련돼서 세금을 올리는 것 자체는 전반적으로 서민 증세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가격을 통해서 세금을 올리는 게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번째 얘기는 안 하고 앞에 얘기만 하는 거죠. 서민 증세 뭐 하지 마라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그러나 금연만을 위해서는 금연과 건강을 위해서 서민은 궁극적으로 가격 정책도 좋다. 이 두 가지 얘기를 저희 정의당은 동시에 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하면 선명하지 않고 국민들한테 표가 별로 안 돼요. 이런 고민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주의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다 답을 이 누군가가 제시하거나 누군가가 그걸 찾아주는 이 과정이 아니고 각자 관점에 따라서 이 주장을 달리하는 정당들 간에 좋은 공적 논쟁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전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이 그 선택의 문제에 직면한다고 할 때 저는 그 선택도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선택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정의당만의 선택이 아니라 다른 선택도 의미 있는 선택이 있어서 그들 사이의 공적 논쟁이 좋으냐 나쁘냐가 문제인 거지. 이 정의당에서 모든 문제 해결책이나 모든 문제에 대한 대안을 가져야 좋은 일은 저는 그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네요. 예.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뭐 서민을 대표하는 정당이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만 욕심이 있어요. 모든 국민에게 지지받는 정당. 하물며 재벌도 우리를 인정했으면 좋겠다. 설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있죠. 그리고 이제 캐치올 파티라는 것도 있잖아요. 정당이 점점점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정당이라는 게 저도 그 정도 상식을 알고 있습니다. 파티라는 게 부분이라는 데서 부분을 대표한다라는 데서 시작됐는데 부분을 대표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조화를 이룬다라는 게 정치의 매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사실 그러면서도 저희 정의당도 우리는 누구를 대변하는가? 특히 누구를 대변하는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란도 많고요. 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과 전체 이런 관점에서 정당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부분이 없이 전체에만 있다면 그 전체는 아마 공허하거나 아니면은 진짜로 전체주의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부분이 좋은 것, 또 그 부분들 간의 관계가 아름다운 것, 이게 민주주의가 갖는 매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어느 사회든 민주주의가 진척될 때 해야 될 것은 부분 그 자체의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고 튼튼하냐가 먼저입니다. 그게 충분히 되면 그 사회에 이 대표되지 않은 영역들이 거의 충분하게 정당들에게 대표되게 되는데 그 대표되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소진이 됩니다. 어느 정당들도 유권자들의 비어있는 요구를 그대로 두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요구들이 정치 과정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정치 과정에 들어오게 되면 정당 정치는 그때쯤 안정이 되고 제도화가 됩니다. 근데 제도화가 되고 안정이 되면 그러면 정당들의 힘의 크기는 거기에 고정되지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당들은 상대편이 가진 지지 집단에게도 호소하기 시작하는 게 그게 캐치올 파티입니다. 그러니까 캐치올 파티는 처음부터 정당들이 사회에 대표되지 않은 하층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목소리를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대표하지 않고자 하고 전체를 대표하려고 하면 당연히 여론에서 소구력이 큰 중산층들의 욕구가 더 지배적으로 대표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정당들에게서 부분이 충분히 대표되고 나면 그리고 나서면 다른 정당의 지집단들에게도 소구력을 갖게 되고 그때쯤 됐을 때는 아마도 좋은 기업가들도 기꺼이 노동자들의 가치를 증진하려고 하는 정당에도 참여하고 기여하게 됩니다. 뭐 유사한 예로 네덜란드의 노동의회라고 하는 데는 의장이 기업가 출신도 있습니다. 옛날 일본의 사회당을 지지하는 기업가 집단들도 있었고 당연히 기업가라고 하는 집단도 자본가의 특성만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사회의 경제 기업을 열심히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는 나는 사회 전체가 좀 더 평등해졌으면 좋겠다면 얼마든지 진보정당에도 전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재작년인가요? 저희 신입당원 환영을 하는데 어느 회사인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런 중소기업가께서
신입당원 모임에도 나오신 적이 있습니다. 어딘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제 당이 이제 강한 정당에 대해서 국가 권력과의 관계, 경제 권력과의 관계 등등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당 내부로 돌아와서 강한 정당이라고 할 때 단단한 정당 이게 뭔지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거 한번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거예요. 당당한 정당이라는 게 무엇이냐, 조직적으로 강한 정당이 무엇이냐. 예. 사회적으로 강해야 된다라는 걸 앞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 사회적인 거라는 걸 조금 풀어 말한다면 정당은 일정한 정치적인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러면 그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동의받을 수 있도록 그 생각을 여론화해야 되고 그걸 여론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도록 설득력 있는 어떤 가치나 비전이나 이념을 구체화해야 되고 또 그것에 맞춰서 당의 어떤 활동가나 상근자들이 그것을 정책이나 여러 사업이나 뭐 교육이나 이런 걸로 구현해내야 되고 거기에 또 참여하는 이 당원이나 또 뭐 지지자들이 이 과정에 본인들도 어떤 뭐 토론자로 참여하건 의사소통자로 참여하건 반대자로 참여하든 하면서 그 전체 과정이 하나의 동네처럼 정치가 하나의 정당이 하나의 동네를 형성하듯이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정당이 조직적으로 강해져야 되니까 정당 조직은 당 리더로부터 집행기관, 대의기관 그것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업기구들 그리고 이걸 지역적으로 운영하는 시도지부 그 시도지부 밑에 다양한 이 생활공동체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뭐 지금은 지구당이 없어졌지만은 뭐 지역협의회 그리고 여기에 또 이걸 가로질러서 어떤 뭐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또 지구당을 가로질러서 어떤 의제별로 또 뭐 당원 모임이 들어오는 이게 하나의 유기적으로 활동되고 작동되는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저는 공동체고 유사한 세계관을 갖는 사람들의 학교가 되기도 하고 또 본인들의 어떤 정신적인 삶의 터전도 되는 그게 저는 강한 정당의 모양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이제 없고 진보를 말하면서도 이런 정당에 대한 꿈보다는 어떻게든 사회적으로 이렇게 인지도를 높이는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건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당대표가 되면요. 겉으로는 그런 척 안 하지만요. 지지율 얼마나 나오는지 다 이렇게 쳐다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지지율, 당장의 성과, 구체적으로 이제 선거에서의 성과가 제일 중요하죠. 그것으로 평가를 받으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또는 그것을 위해서라도 당을 긴 안목에서 긴 호흡을 가지고 단단하게 준비해 나간다는 게 참 쉽지는 않고요. 선거가 너무 많아요. 요새는 재보궐선거가 4월, 10월에 항상 있고 이번 이제 4월 29일에 또 선거가 생겼습니다. 이게 제가 그런 표현 썼는데 없는 집에 제사가 많다고 오늘 좀 선거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더니 선거가 생겨서 또 선거를 하다 보면 당을 차분히 챙기는 일들이 좀 부족해질 수가 있죠. 그런 게 좀 고민이긴 합니다.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관련되는 문제인데 소위 직접민주주의의 대의민주주의의 관계. 그래서 직접민주주의가 하나의 어떤 새로운 열풍처럼 휩쓸리고 있고 이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또 영향받기도 했고요. 이것이 대한민국에서도 특히 야당에 저도 옛날에 대통령 선거에서 인터넷 선거를 담당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저 스스로는 참여민주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무조건적인 어떤 신봉과 확대가 정당 체제를 흔들고 진짜 민주주의 오히려 역행하지 않냐는 우려를 저희도 느낍니다. 그러니까 전 저 스스로를 참여민주주의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어느 것이 무조건 옳다가 아니라 두 가지가 잘 조화되어야 한다. 무조건 직접 민주주의적 측면들이 강화된다고 더 좋은 민주주의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많은 참여하는 시민들은 아까 앞서 얘기했던 정당에 대한 불신 때문이기도 하지만 직접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의 직접 민주주의로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당에 끼치는 영향도 매우 클 텐데요. 민주주의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아마도 그 뭐 기구나 제도, 조직이라고 하는 뭐 공식적 절차를 통한 참여 말고도 좀 자발적인 참여의 영역이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또 그 참여의 방법도 매개된 것보다는 직접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나 어떤 생각이라면 그거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직접 민주주의론 또는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겠다고
하는 순간부터는 그거는 조금 전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형식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 인간이 민주주의를 실천해 오면서 직접적인 참여를 가장 잘했던 건 대의제 민주주의입니다. 직접적인 참여가 가장 좋았던 건 정당을 통한 참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거를 길게 설명할 여유가 없어서 정말 단순하게만 말한다면 직접 민주주의론은 대의제 민주주의론보다 덜 참여적이고 직접 민주주의론은 대의제 민주주의보다 덜 서민적입니다. 직접 민주주의론은 오히려 교육받은 중산층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체제고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비로소 과거 직접 민주주의 때와 달리 가난한 사람도 여성도 그 사회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 이주민의 어떤 출신도 저는 시민권을 가졌던 것은 그 대의제 민주주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게 좋고 누군가를 나를 대신에 이런 이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편견화된 생각을 벗어놓고 문제를 들여다보게 되면 대의제 민주주의, 달리 말하면 수많은 인간들이 여러 형태로 나의 의견을 내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위임하고 또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하는 이런 매개된 형태 또는 대의된 형태의 민주적 참여가 훨씬 넓고 훨씬 더 직접적이고 훨씬 더 이 활력 있는 참여를 가능케 한다는 것. 저는 그 점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접 민주주의를 만약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직접 참여를 가능하게 하려면 참여하는 사람은 여가가 있어야 됩니다. 여가가 있다는 얘기는 사회는 그냥 우리가 공기만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산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세대별 또 새로운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자라야 되는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직접 민주주의에서 여가를 가지려는 사람, 여가를 갖고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누군가는 생산과 재생산의 영역을 전담해 줘야 됩니다. 과거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 체제는 생산과 재생산을 노예라고 부르는 노동자들하고 여성들이 그걸 전담해 줬기 때문에 남성 중산층 가부장들이 여가를 가질 수 있었고 그들이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또 그들이 다 참여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개 한 6분의 1 정도가 참여했을 뿐입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은 뭐 역시 사생활을 즐기는 게 더 중요했고 믿을 만한 또 자신의 대표가 다양한 형태 당시에도 500인 위원회라든지 다양 50인 위원회라든지 대표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기대나 이거를 좀 만족하려고 했던 경향도 있었듯이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그 자체 말이 좋고 직접성이라는 그 가치가 좋다고 해서 그걸 주장하기로 한다 그러면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건 역시 중산층 교육받은 사람들 중심의 정치를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것. 전 그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하려면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에 결정을 하면 시간도 있어야 되고 정보도 있어야 되고 공부하고 준비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결국엔 거기서 유리한 사람들이 정치를 독점하게 되는 것이 된다는 점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근데 아마 직접 민주주의자들이 보기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치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까 시민의 어떤 통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옛날엔 참 힘들었지만 인터넷이 그걸 좀 가능하게 해주지 않았냐. 그런 비중들을 좀 높여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문제의식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사실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지만 스위스 같은 경우는 소위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SBS 다큐에 나왔었는데 그 앞뒤 프로그램에 보면 이제 스위스의 그 국민투표, 주민투표 과정도 쭉 나오고 마을 총회 하는 과정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스위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투표율이 낮은 나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거기 보면 굉장히 뭐 열성적인 참여가 있는 것처럼 몇천 명이 광장에 모여서. 예. 그러니까 선거를 해도 엄밀히 말하면 정권이 바뀌질 않는 거죠. 4개 정파가 내각을 이제 정당 체제가 특별하죠. 거기 특이하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선거를 해도 정권이 바뀌질 않으니까 투표하는 게 적고 또 거기도 예를 들어서
그 하층 서비스업 분야는 이제 터키 쪽으로부터 올라온 중동 쪽 노동자들이 주로 감당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권리는 거의 인정되지 잘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좀 어떻게 보면 저기 옛날 그리스랑 비슷한 민주주의. 맞습니다. 네. 네, 그 직접 민주주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에 원래 살던 원주민 중심의 특히 뭐 중산층이죠. 하층은 어쨌든 이주민들로 채워지고 재미난 거는 거기에 대의제라고 볼 수 있는 의회에서는 그 이주민들 자녀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예, 근데 주민투표를 가면 부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이주민들이 대부분 이슬람 쪽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그 모스크라고 하는 기도드리는 장소에 첨탑을 못 세웁니다. 근데 그 첨탑을 세우게 해달라고 하는 민원을 넣었는데 그 모스크가 전국에 4개밖에 없답니다. 그 4개의 첨탑 세우는 것도 의회는 통과해도 주민투표는 부결이 됩니다. 재미난 건 대의제는 거기에서도 이주민들에게는 좀 더 관용적이고 진보적인데 직접민주로 돌아오면 그 사회의 어떤 중산층적 구성을 갖고 있는 원주민들 중심의 생각이 실현되는 것. 그거는 캘리포니아나 이쪽 미국에 있는 직접민주 똑같습니다. 거기에 주민투표나 타운 미팅은 대개의 경우 중산층들이 가장 원하는 건 감세기 때문에 세금 감면에 정책을 많이 하게 되고 그 결과는 주 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주 재정을 어렵게 만들면 뭐 수도, 뭐 가스, 전력, 교육 하층들에게 꼭 필요한 공공 서비스가 이제 안 되게 되는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직접 민주주의는 이론 자체는 뭐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날의 현실에서는 민주적으로 실천되는 건 적어도 국가 단위는 어렵습니다. 다만 작은 단위에서라면 직접 민주주의를 원용할 수 있는 참여의 방법을 널리 모색해보고 그건 권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체제를 그렇게 운영한다는 거는 그거는 현실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당원들 중에 뭐든지 당원 총투표에 붙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함께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대표 나와라. 왜 내 말대로 안 하냐 이런 분들 많거든요. 게시판에 보면. 이것과 이제 연관된 문제입니다. 이제 정치개혁 문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개혁이 큰 화두가 되어 있고요. 정치개혁은 맨날 오래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인구 비율이 3대 1에서 2대 1로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로 이제 정치개혁 논의가 더 활발화되고 있고 새누리당은 김문수 위원장이죠. 요즘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수혁신위원회인가 이런 거 있었었고요. 새정치연합도 혁신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당은 혁신위원회를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일부러라도. 혁신 경쟁을 한다고 그러고 그러나 혁신 아이디어 나오는 거 보면 맨날 보던 거예요. 그리고 맨날 이루어지죠.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신문을 봐도 똑같은 정치혁신 해야 된다고 하는데 몇 가지 방향이 있어요. 그런 것들 보면 좀 걱정이 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앞으로 이제 쟁점이 될 것이죠.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을 정당법으로 강제해서 모든 정당이 시행하게 하겠다라는 것이라든지 뭐 정당 국고 보정을 폐지하자, 전략공천 폐지하자, 뭐 주로 폐지하자는 게 많죠. 이게 다 이제 정당이나 정치를 약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인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민주당이 아니라 새정치연합이 출마할 때 기초공천제 폐지가 어떤 연합의 명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이 개혁인 듯이 이야기들을 했었죠. 저희 뭐 당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때도 반대를 했습니다만 이런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의 정치개혁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네. 그러니까 정치를 잘하게 해서 이 시민들에게도 유익함을 주고 민주주의를 또 잘 되게 해서 그 결과가 사회적으로 유익하게 되는 방향이 개혁의 어떤 원칙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정치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어 온 것의 상당 부분은 결과적으로 정치 역할도 줄이고 민주주의도 축소시키고 정당의 역할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된 게 무엇보다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을 여러 뭐 제도, 조직, 어떤 뭐 어떤 규칙 이런 거를 없이 그냥 진공 상태로 만드는 거라면 아마도 그런 걸 없애는 게 중심이 되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런저런 이해관계와 뭐 권력관계로 개인 사람들이 이렇게 제어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난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익하면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규칙을 만드는 게 현대민주주의 요체인데 그걸 없애면 결국은 사회의 어떤 지배적인 의견을 가진 주류 집단들에게 유익한 밖에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정치개혁은 어떻게 보면은 중산층, 상층을 위한 민주적 원칙에 배치되는 개혁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결과가 정치가 좋아진 게 아니라 지금까지 지난 민주화 이후 26년간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을 120개나 만들게 되고 의석을 가진 정당들 거의 50개나 만들어내는 정당이 이게 무슨 유행 상품도 아닌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저는 기존의 어떤 정치 개혁은 정치 스스로를 자해하는 개혁이었다고. 자해. 예. 근데 마치 그런 거 특히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문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법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날 한시에 모든 정당이 시민들이 참여해서 후보를 공천해라 이런 거죠. 뭐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까지도 그렇게 하겠다. 뭐 기초의원, 광역의원, 지방의원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이제 이런 건 있었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가 한때 민주당에서 도입되었을 때는 그런 거죠. 기존의 민주당이 갖고 있던 기득권 체제 내지는 지역주의적 편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 참여가 된 거죠. 저는 그것이 일정 긍정적인 역할을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이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하다 보니까 저는 그 부분 참 이해가 가지 않는데 저도 참여민주주의자라고 얘기하면서도 재작년, 지금도 아마 그대로 남아있죠. 비중은 줄었지만 당대표를 뽑는데도 당원이 아닌 시민 참여의 비중들이 있습니다. 그걸 굉장히 늘렸었다 요즘 많이 줄여놓긴 한 것 같은데 아직도 남아있는, 요번 그 28 전당대회를 앞둔 새정치연합에도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주권은 범위를 갖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이라고 하는 조직도 자발적인 결사체면 그 자발적 결사체에 참여하기로 한 구성원들의 총의의 기초를 둔 게 그 정당 조직의 어떤 존재이고 거기에 대표도 당연히 그 기초 위에 서는 게 소위 주권 당원 주권론에 아마 맞는 일이 될 텐데 이제 그것을 이제 개방하겠다는 건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방을 할 거면 왜 당원이 아닌 국민에게만 개방하나? 뭐 미국 시민에게도 좀 개방하고 선진국 시민들에게도 개방하거나 우주인들에게도 개방. 수입론 같은 것도 있잖아요. 수입하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건 난센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당이 조금 그 참여의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 당원이 아니라 지지자들에게도 일정한 그 권리를 조금 제한적으로 하는 것은 전 선택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공직 생각합니다. 후보에서 일정적으로 집어넣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대표를 뽑는데 그건 안 돼요. 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다 더 가관은 이걸 법제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건 권위주의거나 이건 사실 세계에서 유래를 뭐 찾아볼 수도 없는 어느 나라에 갖다 놓으면 사람들한테 말하면 이게 좀 조롱받기 딱 좋은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규제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하지만 정당의 자율적 선택이 조정이 돼서 법으로서 그것이 한날 한시에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는 같지만 너희들은 한날 한시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공직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이렇게 법으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 없겠죠. 예. 미국만 해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주가 다가 아닙니다. 한 절반 정도 보면 되고 거기도 뭐 다 단순 다수제할 것 같지만 비례대표제로 하는 주도 뭐 한 2개나 되고 미국이라고 하는 제 나라의 선거제도는 세계에 있는 모든 게 있는 나라지. 근데 왜 그 중에 꼭 여러 정치학자들이 그 부작용을 늘 비판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만 그걸 또 수입해다가 그리고 거기도 하지 않는 모든 정당에게 그걸 법제화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법제화라는 말 자체가 그 말 자체가 너무 권위주의. 정당의 자율적 결사의 특성들을 무시하는, 그렇죠. 배제하는 것이죠. 그럼 민주주의를 할 필요가 없죠. 어디 좋은 법관들을 데려다가 민주주의를. 우리나라는 거의 정치가 사법화되어 있는 나라 아닌가요? 최근에 헌재 결정까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에서 더 나가서 이제 영국의 노동당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죠.
플랫폼 정당론이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정당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플랫폼 정당이라는 게 훨씬 더 보편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구상을 갖고 10여 년 전에 실험적 시도도 해본 적이 있고 그런 것이 갖고 있는 의미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보고 영국 노동당은 정책 결정이나 뭐 이런 분에서 4개의 플랫폼을 아직 지금 실험적이죠? 운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문성근 배우께서 이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다니시는데 그래서 뭐 어떤 부분 이것이 갖고 있는 긍정적 기능과 이런 것들을 무시하진 않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고민이 되는 대목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라고 하는 게 뭐 500년 전이나 2500년 전이나 저는 고민은 유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사회에 여러 환경이나 기술적인 조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그 고민의 형태가 조금씩 저는 달라졌거나 이런 것은 있다 하더라도 본질은 저는 동일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하고 그것도 정당이 중심이 돼서 사회의 몇 가지 의견들이 누가 정부가 되느냐를 두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경쟁한 결과가 공익이라고 하는 것을 정당하게 규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정치개혁이든 또는 그 당의 성장의 방법이든도 이 원리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까지는 허용되는 건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이 원리 위에서 새로운 기술 환경에 그 원리 위에서 새로운 기술 환경이 주는 유익함을 도구적으로나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게 전도돼 버려 가지고 마치 기술이 과거에 기존 해왔던 정치의 고민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러면 그건 좀 곤란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정보를 공유하고 또 의사를 형성하는 기제가 될 수는 있지만 역시 거기도 리더십은 필요하다. 백지에서 어떤 이 기제가 자동적으로 의사를 형성하지는 않는다. 뭐 이런 물론 위키피디아식의 작품 같은 걸 무시하지는 않지만 저는 거기도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말씀 저는 명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당의 큰 기능 중에 하나가 선택을 단순화하는 것이다. 그렇죠? 백지에서 수만 명의 뜻을 모아나가는 과정이 이상적일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서민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신가를 정당의 정책을 놓고 단순화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과도 연관되는 얘기면 제가 책을 잘 읽어본 거죠? 예. 정확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지금 못하신 말씀도 많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일부가 길어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마무리 말씀 하시면서 오늘 얘기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이런 비유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치과에 가서 뭐 여기 그 치료를 받을 때 치과 의사가 뭐 본인의 상업적인 이익 때문에 좋은 양질의 치료를 안 하는 의심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치과를 없애고 치과 의사 대신 내가 내 일을 치료할 수는 없고 그럴 때에도 역시 좋은 그 치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뭐 치과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치과라고 하는 병원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잘 규제하고 관리할 것인지 접근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듯이 또 우리가 무슨 좋은 냉장고를 산다 그럴 때 좋은 냉장고를 사기 위해서 냉장고를 만들 기술을 익힐 필요는 없고 좋은 냉장고를 만드는 회사들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이 경제체제를 어떻게 만드는지가 우리의 고민일 수밖에 없듯이 정당도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그런 주체라면 지금 정당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정당들이 조금 더 좋은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지나쳐서 그 정당들의 존립이 의미가 없는 방향으로 개혁하거나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정치 문제를 비난하기 시작하면 좋아지는 건 없고 결국 정치가 적어지면 유익한 우리 사회 주류 집단들에게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정치는 이상적인 질서를 꿈꾸면서 하는 거기보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한계 위에서 현실적인 최선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저는 정치 문제를 바라봐주고 또 정치하는 사람, 정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 주면서 비판도 하고 격려도 해야 그게 결과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적인 최선만을 말하면서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나은 미래를 갖고 갈지에 대한 고민을 덜하면 그러면 잘못된 민주주의 이론에 영향받기도 쉽고 뭐 민주주의나 정당에 대해서도
잘못된 편견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좋은 정당이 된다는 얘기는 여러 차원에 다 좋아져야 되겠지만 좋은 정당 이론을 전 갖는 것, 또 좋은 정치론을 갖는 것, 그리고 그게 당원과 당의 구성원들 사이에 그래도 조금 건전한 합의로 이렇게 좀 발전해 가는 것. 이게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정당 만들기의 과업이 조금 당겨지기도 하고 내실도 있어지지 않을까. 이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예, 뭐 좋은 정당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당을 또 사랑해야 한다. 처음으로 정당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뭐 확인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고요. 저도 경험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정당을 통해서 훈련되고 검증되고 추천되어진 사람이 그 사람들 간에 상호 경쟁하는 체제가 가장 바람직한 민주주의다. 후보든 때로는 당원도 당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개방을 해서 열어놓고 하고, 후보들도 공직 후보들도 주로 바깥에서 꼬오고, 공천 심사도 아마 그런 표현 쓰셨죠. 외주화하고, 당 바깥 사람들이 앉아서 공천하고, 이런 것들이 마치 개혁인 양, 그것이 정당의 바른 방향인 양 생각해왔던. 오히려 저희 당원들도 많이 그런 생각들을 하시고 계셨을 거예요. 예.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러나 그 생각을 한번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일단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감사합니다.